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입니다. 지은이는 박창국,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 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로 온효 학술상, 운재 철학상, 반야 학술상 등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 철학 비교를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사상을 편견 없이 넘나들며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고 삶을 깨우고 힘이 되는 철학적 주제와 사유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대중 강연과 글쓰기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울, 불안, 무력감에 빠져 있는 현대인에게 에리 프롬의 사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영감을 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자면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에 분류해서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고요. 주요 키워드 7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부, 사랑만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한다. 2부, 우리는 고독하고 무력하게 낯선 세계에 던져져 있다. 3부, 인간에게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4부, 어떻게 내 안의 힘을 깨울 것인가 입니다. 내 안의 힘을 발견하는 철학 수업.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 이 책에서는 가장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에리 프롬의 생애와 사상을 집약적으로 그리고 있고 프롬의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들의 불안과 심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고독의 이유, 나아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사유한 에리 프롬의 심오한 사상과 함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인간 에리 프롬을 함께 조명한 책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다 듣고 나면 그 영상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부, 사랑만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한다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탄생한 사랑의 철학자.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상가다. 프롬이야말로 20세기 사상가 중에서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상가일 것이다. 사랑의 기술은 세계 전역에서 무려 2,500만 부가 팔렸으며 오늘날까지도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꼽힌다. 소유냐 존재냐 역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철학자 중에서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많이 읽힌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철학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은 단연코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20세기 후반에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자본론을 직접 읽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문 철학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전문 철학계에서 프롬은 깊이 없는 통속적인 사상가라고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심오함과 난해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언가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를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전문 철학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 그러나 철학이 다루는 모든 주제는 사실 철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철학의 모든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귀착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이미 이해하고 있기에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느니 비인간적이라느니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일상적 이해에 입각하여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나는 프롬이야말로 심오한 사상을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개진한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생각한다. 또한 프롬의 글은 정신분석가로서의 체험을 담고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다. 약간이라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프롬은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프롬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프롬의 글쓰기에서 독자들에 대한 존중을 본다. 프롬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프롬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에 있다. 프롬의 글쓰기는 우리가 글을, 특히 철학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모범을 보여준다.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의 병리 현상, 예컨대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 고독감, 무력감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가 다루었던 현상은 현대인들이 자신이나 자신 주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기에 프롬은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프롬이 묘사하는 병적인 인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프롬이 제시하는 치유법에 공감했다. 사랑의 혁명을 꿈꾸다. 프롬은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참된 사랑은 자기 주위의 몇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동포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롬은 세계 평화와 인본주의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프롬은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프롬은 핵무기 폐지나 군축 등을 비롯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력한 정치가들이나 기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 나아가 프롬은 76세의 나이에도 당시 베트남전에 반대했던 인본주의적인 상원 의원 유진 메카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 유세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연설을 했다. 과로로 건강이 상하면서 유세는 중단했지만 그 후에도 프롬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프롬은 심각한 심장질환에 시달리면서도 평화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강연이든 지필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상가.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삶의 방식을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 즉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대별하고 있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삶의 의미를 더욱 많은 물질이나 명성 혹은 지위의 소유에서 찾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존재지향적인 삶은 지혜와 사랑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존재지향적인 삶은 모든 사물을 존중하고 그것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것들의 성장을 돕는 삶이다. 소유욕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프롬은 그 자신 또한 소유욕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5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사랑의 기술의 인쇄로 프롬은 보잘것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프롬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무언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전 시간을 연구와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 시간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프롬은 나치 치하에서 고생하던 유대인들을 구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아들이 있었던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지행 합의를 이룬 사람은 예부터 극히 드물었다. 특히 철학마저도 하나의 지적인 분석 작업으로 전락한 오늘날에는 이런 철학자를 찾아보기 더 힘들어졌다. 이러한 시대의 프롬은 언행이 일치했던 극히 적은 철학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의 삶은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사고에 입각해 있었으며 소유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과 교감하고 사회 동포주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이 점에서 나는 프롬의 삶이야말로 존재지향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삶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프롬에게도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 로런스 프리드머니 쓴 에리 프롬 평전, 사랑의 애언자 프롬의 생애를 보면 그는 오만하고 차갑고 권위주의적일 때도 있었으며 다른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부당하게 비판한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두 번째 부인이 심각한 병고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면서 한때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말로만 떠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던 아이. 프롬은 1900년 독일 상공업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프롬의 할아버지는 유대교 성직자인 라삐로서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며 할머니 역시 독일에서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라삐의 딸이었다. 프롬의 아버지는 상당히 성공한 와인 상인이었다. 그러나 유명한 라삐를 많이 배출한 집안에서는 성서를 읽고 토론하는 삶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하찮다고 여겼다. 따라서 프롬의 아버지는 라삐가 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했으며 자신이 10명의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라삐가 되지 못한 대신에 유대교의 관습과 규범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나 프롬은 아버지가 참된 영성을 결여했다고 보았다. 프롬의 외가는 친가에 비해 평범했다. 프롬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남편을 택했다. 프롬의 어머니는 원래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이러한 성격을 잃어버렸다. 프롬은 아버지를 안절부절 못하고 집착이 심하고 걱정과 불안이 과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아버지는 프롬을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프롬이 상당히 성장한 후에도 그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했다. 아버지는 다 성장한 프롬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면서 집 안에만 있게 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주 울었다.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자신도 우울해지기 쉬운데
프롬도 어머니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어린 프롬은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딸을 갖고 싶었던 어머니는 프롬이 머리를 기르도록 했으며 소년 시절이 훨씬 지나서까지 여자 옷을 입혔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명민했던 프롬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면서 프롬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 프롬은 피아노보다 바이올린을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프롬이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 파델 레프스키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피아노를 강요했다. 어머니는 프롬이 59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프롬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면서 집착했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지배욕과 소유욕 그리고 나르시시즘, 즉 자기 도취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는 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느끼는 자랑과 사랑은 자기 도취적인 만족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그러한 욕망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성은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한다. 자기 도취적이고 지배욕과 소유욕을 갖는 여자는 아이가 연약할 때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성, 받기보다는 주는 데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여성만이 아이가 자신에게서 독립해 나갈 때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는 아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 점에서 프롬은 남녀의 사랑과 모성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남녀의 사랑에서는 분리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모성애에서는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분리된다. 참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도 아이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실패한다. 어머니의 지배욕과 소유욕으로 인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는 마마보이가 되기 쉽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보호, 따뜻함, 배려, 칭찬을 구하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칭찬을 받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위협이 생기면 참을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는 어머니와 사별한 후에도 어머니에게 계속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찬양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여성을 만나야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는 것을 원할 뿐 사랑을 주지는 않는다. 그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한다. 따라서 여성이 한결같이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삶을 주장하거나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그는 상처를 입고 여성에게 환멸을 느끼면서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는 저 여성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군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한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삶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아이에게 전해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도 아이에게 감염된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삶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긍정적인 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어머니 역시 많지 않으며 프롬의 어머니 역시 불행한 사람이었다. 프롬은 11살 연상의 정신분석가 프리다 라이히만과 첫 번째 결혼을 했다. 그리고 15살 연상의 유명한 정신분석가 카렌 호르나이와도 관계를 가졌다. 우리는 프롬이 이러한 여성들에게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살펴줄 어머니상을 차지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자식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야 한다. 프롬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프롬을 다정하게 대했지만 프롬을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그에게 크게 집착했다. 지나치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걱정은 사랑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아이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게 된다. 또한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갖는 삶의 저기에 감염된다. 부모의 결혼 생활은 프롬이 없었다면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정도로 비참했다. 프롬의 부모는 이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상받기 위해 외아들인 프롬에게 집착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을 서로 표현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러한 집안 분위기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어린 시절 프롬은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꼈고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원숙한 사람들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프롬의 부모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프롬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근심 걱정과 어머니의 질식할 것 같은 소유욕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프롬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아이가 되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강박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은 신경증의 근원을 사람들이 유아 시절에 경험했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억압에서 찾았다. 이에 반해 프롬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찾았다. 부모가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을 아이에게 주면서 아이의 안정감을 강화하고 아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해준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신경증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프롬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착만 할 뿐 사실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프롬을 독자적인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프롬은 참된 사랑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를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데 프롬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경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롬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인간들의 비합리적인 성향과 행동에 대해서 자주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부모에게서 찾고 있다. 침울한 분위기가 지배했던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프롬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종종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곤 했다. 프롬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부모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런스 프리드먼은 프롬을 가리켜 자신을 치유하는 최고의 의사였다고 표현했다.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다. 1926년에 프롬은 정신분석가 프리다 라이히만과 결혼한다. 프롬은 그녀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을 접하게 된다. 결혼은 4년밖에 유지되지 못했지만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프롬은 1934년까지만 해도 프로이트의 리비도이 이론을 신봉하는 정통 프로이트주의자였다. 프롬은 1934년까지만 해도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을 신봉하는 정통 프로이트주의자였다. 그러나 1935년부터는 카렌 호르나이나 설리번처럼 인간의 심리 형성과 치료에서 인간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들은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환자를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고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여겼다. 프롬은 이들의 견해를 크게 수용하면서 1935년부터는 성욕을 인간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으로 보는 프로이트 리비도 이론과 거리를 두게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타인과 관계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프롬은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며 이러한 관계가 인간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고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가 7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프롬은 사랑만이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랑을 이렇게 중시하기에 그는 사랑의 애언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만큼 많이 운이 되는 말도 없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프롬의 사상은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많은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과 혼동하거나 상대방을 우상시하는 것 등과 혼동한다. 프롬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존경을 참된 사랑의 요건으로 들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자기 주위의 몇 사람에 대한 사랑에 그치지 않고 사회 동포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실존적 욕망. 프롬은 인간에게만 특유한 욕망이 있다고 보았다.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합과 합의를 원하는 욕망,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하는 창조와 초월의 욕망,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숭고한 의미와 방향, 그리고 목표를 부여하는 지향체계와 헌신의 대상을 구하는 욕망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욕망은 인간이 처해 있는 독특한 실존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존적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